저희 제4기 놀이터 마지막 강의 주제는 대전환 복합기기 한국경제 어디 보란 주제로 홍성국 의원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 뵙기가 조금은 생경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국 증권계를 대표하는 레전드시거든요. 실제로 증권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홍성국 의원님의 현역 시절의 세평이 뭐였냐면 워낙에 미래추이 정확하시니까 증권계의 미래학자 이렇게 부르셨던 분입니다. 우리 당의 경제비리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이른바 수축사회라는 대표적인 저서가 성장 한창 중심의 성장 이후의 경제 구조 이런 거에 대한 해안을 좀 제시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홍성국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날 저녁에 강의 들으시려니까 이거 빨리 끝나야지만 또 오늘 뿅파티도 있고 그리고 저도 또 딴 데 가서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은 안 되지만 소폭을 몇 잔 먹어줘야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녁에 또 철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세상에 좀 판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좀 판이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적응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특히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구조와 지금 현재의 한국 경제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논쟁이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거의 다 숫자와 그래프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자료 백날 봐봤자 졸고 계신 거로 강조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저 뒤에 저기 토네이도가 오는데 저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고요. 여기 온 게 뭐죠? 코뿔소죠? 여러분들이 연식이 보니까 졸릴 나이가 되셨어요. 여러분 입을 자꾸 사용하세요. 이게 뭐죠? 근데 동물원에 가서 코뿔소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코뿔소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 앉아있죠. 그냥 막 있는데 저놈이 화가 나면 코끼리를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뿔소를 의미할 때는 예상된 위기라는 거죠. 예상된 거. 지금 이게 다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상된 위기가 나타날 때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는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과 코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 오다가 잠깐 중단됐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됐고 지금 현재 2023년은 2019년에 연장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우리 역사적인 흐름을 잡아야 돼요. 코로나가 3년간 우리를 싹 드러내고 이상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 왜 그럼 세상에 판이 바뀌냐라고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한번 생각해보죠. 돈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요 환경과 관련된 거 뭐 있지? 마스크?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애들이 아토피 걸리는 집에 연수기도 있고요. 코웨이 있죠. 코웨이가 작년 매출이 3조 5천억 그래요. 물 정한 한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면 아마 정수기 비용으로 1년에 한 6, 7조 원을 쓸 겁니다. 청원아이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쓰던 거잖아요. 태양광 왜 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왜 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개 회사 LG, SK, 삼성 3개사가요. 한 8년간 수주한 금액이 얼마냐면 1200조 원이에요. 조원. 1200조 원이라는 그 돈이 뭐냐? 옛날에는 전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냥 석탄 때문에 됐죠. 우리가 지구를 그렇게 만들었죠. 안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 비용 썼을까? 지금 상임위 기재위에서 국가 붙여갖고 싸우다 왔는데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20조 정도 코로나 썼습니다.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
오늘 검단동에 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뭐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GS가 다시 짓는데 1조 3천억을 다 헐고 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짓을까요? 1층을 지면은 별게 아닌데 이게 위로 한 30m 올라가니까 훨씬 더 비싸고 위험해졌죠. 코로나 왜 이렇게 빨리 퍼졌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코로나 병균이 옛날에는 그냥 배 타고 가고 뭐 천천히 왔는데 지금 비행기로 그냥 실시간으로 쫙 퍼졌잖아요. 안전에 우리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 감소. 저는 고령화란 말을 안 써요. 고령화 지나면 인구 감소니까 같은 말이죠. 인구 줄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전 세계 노동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생산성이 증대되고 로봇이 나오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에 대한,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나오게 되면 과연 우리가 맞는 걸까? 이런 거. 무더운 날 저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또 쓰고 있는데 그 책의 상당수를 소제목이 그거예요. 터미네이터와 아바타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도 계시고 1984년에 개봉됐어요. 터미네이터가 84년에 개봉됐는데 그때 애플이 맥킨토시 컴퓨터를 내놓기 이전에 그 터미네이터 아놀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은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류의 핵전쟁을 일으켜갖고 인류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 스카이넷이야 그 인공지능 이름이 스카이, 하늘에 떠있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기게 우리가 지금 5G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6G부터는 위성을 띄우잖아요. 스카이에 있는 내세는 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라는 사람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무조건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떻게 저걸 예상할까. 근데 여기서 이제 꼰대 자질이 있으신 분들은 1984년에 단성사에서 개봉했거든요. 그러면 단성사가 지금 뭐하다 이런 생각이 나면 꼰대야. 참고로 지금 단성자 자리는 금은 도석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무슨 극장 있죠? 피카디리. 참 안 오죠? 요거 갖고 스토리를 만들면은요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쓰는데 돈 쓸 사람은 줄고 공급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김밥집을 하건 아니면 좋은 양식당을 하건 삼성전자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쓰고 쓸 사람은 줄고 생산성이 증대해서 공급은 비약적으로 넣는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공급 과잉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속한 산업이 공급과잉이 아닌 산업이 없을 거다 이게. 공급과잉이 아닌 산업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해당하는 거죠. 없던 거니까 공급과잉이 안 돼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앞으로 나올 의제는 뭐냐면 배달이 공급과잉 됐어요 이제. 그죠? 저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집에서. 그러면은 우리 동네 치킨집은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내가 갈 테니까 치킨 2마리만 시켜줘. 퇴근길에 가서 들고 가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마켓컬리 새벽에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것도 공급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갔던 쿠팡은 돈을 버는데 마켓컬리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 과연 될까? 그거 굳이 뭐 아침도 안 먹는데 아침에 새벽 배송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 기반은 공급과잉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20년 전부터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IMF가 그거의 신호예요. IMF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이 됐던 거죠. 물론 위기는 외환위기로 촉발이 됐지만 외환과 무관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부도가 많이 났죠. 우방, 청구, 우성건설, 동아건설, 극동건설, 기아차 뭐 이런 데들이 무슨 외화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IMF 때 망한 사람 왜 망했는데 본질적으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뭘 했냐 이걸 가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돈 쓸 돈이 없어졌으니까 빚을 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빚을 써서 지금 역사상 최고의 부채의 바벨탑이 지구에 세워져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이 돈을 시중에 풀어놓은 것만 다 합치면은 가장 많았을 때 코로나 국면 때 30조 달러였어요. 30조 달러.
숫자 감각 있게 하죠. 우리나라 GDP가 1.65조 달러인데 위조 지폐 풀어놓은 게 30조 달러였대.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이 돌고 돌아서 한국에서 아파트 값도 슉 올린 거고요. 아무도 몰라. 한국 사람들, 기재부 사람들 몰라요. 숫자로 다 있는데 빚을 다 넣은 거죠. 옛날에 뭐 우리가 LTV라 갔을 때 집 살 때 이자에서 저기 빚내서 집 산 거는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IMF 이후고요. 그 전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92년도에 서울 주변 4대 신도시가 개발돼서 입주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빚을 냈지. 그 이자는 다 현찰로 샀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 부채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문제가 뭔데 한국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뒤에 다 숫자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결합이 됐던 거죠. 세계적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건 바로 얘들의 정책은 전부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본주의 뭐야? 그러면 사적 재산권, 내 재산은 내 거야. 절대 손대지 마. 1번. 두 번째, 완전 경제. 우리 무조건 해서 센 놈이 먹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딱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 신자유주의는 뭐냐? 자본과 재화가 국경을 넘어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게 1번 원칙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계화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미국에 뭐 좀 수출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뭐 반덤핑 관세, 슈퍼 301조, USTR 저희 또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뉴스에 맨날 되는 그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어느 날.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번에 다시 2019년부터 다시 부활이 돼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무려 25%의 관세를 얻고 지금 관세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두 번째 원칙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도 민영화해야 되고 시장들이 알아서 하세요. 더 정부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많이 들어봤죠? 윤모식이 연설문에 보면은 시장 자율의 힘으로 막 이게 다 신자유주의 얘기입니다. 시장 자율의 힘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공기업 민영한다면 은근슬쩍 지금 YTN 팔아먹으려고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MBC도 어떻게 웬만하면 민영화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자유주의. 세 번째가 여러분과 관련된 거. 노동운동으로부터 기업 경영이 저해받아서는 안 된다. 세 가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두 가지 원칙과 신자유주의 세 개를 결합된 이 상태에서 빚으로 놀려오다가 아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세상은 모르겠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바뀌는 거죠. 나밖에 모르잖아.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과거에는 파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집에 피자가 배달이 오는데 우리 여러분 사무실에 배달을 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간이 지나면 피자를 이렇게 8등분 하죠, 통상. 예? 4등분 하는 동네는 없잖아요. 8등분 하는데 피자가 계속 커지니까 내 머릿속에는 언제부터 커졌냐면 175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계속 커진 거예요. 그럼 나는 8분의 1만 먹어도 어제 배달 온 거보다 더 항상 나는 만족을 해왔던 거죠. 만족을 해왔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이 피자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뇌는 오늘 먹은 것보다 내일 먹을 게 더 클 거라고 내 뇌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 커지는 거죠. 그럼 나는 더 먹어야 돼. 내 뇌가 원하는 대로. 더 먹는 방법은 뭐예요? 옆에 놈 뺏어 먹는 거예요. 뺏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되면은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옆에 놈은 터미네이터 합니다. 제거할 때 딜리트 우리 세상이 이렇게 하고 지금이 바로 그래서 제로섬 사회가 됩니다. 내가 이익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이기주의와 제로섬 전제 사회는 모르겠다 살기 어려우니까 공부 잘하는 이공계 애들은 전부 다 의대에 보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뭐 이런 것과 심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로 갈등과 회초를 낳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면 즐거워요? 휴가 때 가족끼리 옛날에 놀러 갔죠. 요즘 휴가 때 가족끼리 놀러 가면 큰일 나죠. 집안 싸움 나잖아요. 너 부모 모실 때 너 뭐 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간병병원 병원 너 엠빵 해야 되는데 너 들렸잖아. 어? 오빠는 뭐 돈 좀 많으니까 국회의원니까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만 많고 뭐 하다가 막 싸우잖아요. 명절 때 만나면 맨날 싸우잖아요. 가족끼리 고스톱 쳐도 뭐 옛날에 흔들었니 안 흔들었니 그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옛날에 덜 싸웠다고. 틈만 나면 싸워요. 우리 사회 모든 갈등이 여러분들 주체하는 국가 간의 갈등은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가장 큰 문제. 그 밑에서 산업 간의 전쟁, 반도체 전쟁, 배터리 전쟁이 있는 거고요. 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족과 개인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해체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게 없던 거잖아요. 이거 여기 돈 안 썼고 인구는 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와서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아니죠. 이 여기서 생긴 게 뭐예요? 기득권이라는 게 생겼죠. 직업 뒤에 사자 붙는 게 다 기득권이에요.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이 사자들은 라이센스를 막 넣는데 죽을 때까지 갖고 가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시험 붙으신 분이 45만 명입니다. 개업하신 분이 15만 명이에요. 그분들은 가장 정치권은 맨날 원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킬러 문항을 많이 넣어서 합격 좀 덜 시켜라. 우리도 못해볼게요. 지금 회계사와 세무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영역 다툼. 국회에서 맨날 로비하려고 술 먹자고 절대 안 해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전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용산에 계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택시 기사까지도 가죠. 택시 기사는 뭐라는 데요? 타다랑 이거는 이게 또 기존의 카카오 기사님 일반 개인 택시 뭐 옛날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런데 손님은 줄고 있잖아요. 저는 어느 도시를 가도 택시를 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줄 서 있는 거 보면 지난번 올 때보다 택시 대기가 몇 개가 늘었을까를 보지 절대 안 줄거든요. 이번에 택시 요금 올린 다음에 택시기사들이 어우 잘못 올렸다는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솔직히 택시 요금 정말 비싸졌더라고요. 일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그 기득권이 다 해체되니까 이 사람들도 에이씨 나 몰라 이 전쟁을 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높은 거는 실업밖에 없어요. 요즘은 물가가 나왔는데 이 물가 지금 물가 오르는 것은 좀 일시적인 거고요. 길게 보면 물가는 저는 또 다시 하락할 거로 봅니다. 일본은 30년간 물가가 안 올랐어요. 경제 정책이 물가 올리는 게 경제 정책이었어요. 지금 일본은 파티입니다. 이야 30년 만에 물가가 올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로자 임금도 오르는 거예요. 일본의 물가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이 제자리였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원래는 그동안 쌓은 게 많으니까 그냥 경기 나빠 안 쓰면 말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날 상황도 안 보고 맨날 싸우니까 피드백을 한다. 쭉 피드백을 해 다시. 아 진짜 살기 어렵네. 환기하면 뭘 해 대충 하지 뭐 앉아 되는 대로 우리 빨리빨리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저거 지금 뭐 바로 매일 보는 게 저런 거예요. 검단에 뭐 아파트 저기 공사장 하나 무너진 거 있죠? 1조 3천억이라는 데다가 에이 이런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상황이 이렇게 경쟁하는데 무슨 애를 낳아 자신 없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큰일 났다 스마트 공장 지어야지. 우리 살려면 인건비 줄여야지. 그러면 공급과잉 더 심해져.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코로나가 오니까 시속 40km 돌다가 시속 100km가 될 뿐. 요겁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얘기예요. 요 단순한 거를 위해서 제가 책을 한 몇천 권 읽었는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8월 말에 나오니까 여러분 한 번씩 사랑해 주십시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숫자로 한 번씩 봅니다. 굉장히 귀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프 비싼 거. 1980년에 인류 역사상 금리가 가장 높았어요.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하나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원유 가격이 얼마였냐면 2달러 가던 게 1차 오일 쇼크 때 74년까지 한 7달러까지 올라왔고 7달러에서 38달러까지 갔었죠.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연식을 보니까 대충 철들고 나서부터는 금리는 항상 떨어지기만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금리보다 내일 금리가 낮아지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살 때 간단하게 느끼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낫겠죠. 이 금리에 대출받는 것보다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않겠어요? 우리 부동산 풀리지 않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하여간 이때부터 금리가 떨어져. 왜? 세계화와 과학기술 생산성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쭉 떨어졌어요. 여기 2% 금리가 나오는데 금을 찍고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라도 2% 금리에 대한 중심을 잡았는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2%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금리 수준. 더 유식한 말로 자연 이자율이랍니다. 2% 정도. 그러면 2%니까 예금을 받게 되면 요게 이제 보통 물가 상승하고 같아지니까 2%죠. 그럼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대충 2%를 먹어야 되죠. 200%. 그러면 4에서 5% 사이가 적정한 금리 수준, 대출 금리 수준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밑으로 더 떨어졌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마이너스 갔냐면 바로 지금 방사성을 폐기하겠다는 올려보내는 일본, 독일도 마이너스를 갖고 스위스도 갖고요, 덴마크도 갖고 스웨덴도 갖고.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했는데 1년 지났더니 900,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990만 원 주면 화 나요, 안 나요? 화나요. 굉장히 성격 좋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금리가 마이너스 나면 중간에 잠깐 깨기에 무슨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금리가 뭐 하면 돈 벌까요? 금에 투자. 금자는 많이 쓴다. 금고입니다. 은행에 넣는 것보다 현찰을 뜯어다 금고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요, 정말 웃긴 게 이 후쿠시마에 우리 쓰나미가 왔을 때요, 가장 많이 건져낸 게 금고였어요. 일본에 거기 고령화 사회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 어르신들이 은행 가기도 뭐하고, 일본은 카드도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금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보면 2020년, 21년에 신문에 금고 광고가 많이 나온 거 보셨어요? 북한 노동신문에도 광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리가 툭 떨어졌다 하는데 하여간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금고가 있어갖고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재밌는 얘기죠? 금리가 만든 이상한 세상 얘기인데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 지루할까봐 재밌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금고를 집에 있다가 쓰나미가 휙 오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집 근방에 이제 금고가 막 굴러다니고요. 냉장고를 가면서 떠서 잘로 갖고 끝났는데 그 사람이 물러났어. 그러니까 동싸움서 금고를 다 모았는데 이게 어느 집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앞에다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는데 동경이나 오사카 사는 자식,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자식들이 온 거죠. 그걸 딱 본 거예요. 저게 우리 건데 금고가 작단 말이야. 근데 이게 큰 게 있어. 여기 이거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송이 엄청나게 났어요. 혹시라도 해안가에 사시고 쓰나미가 하시다가 금고가 필요하시면은 그 안에다 가족관계 확인하고 돈번 이 정도를 좀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집이 이렇게 됐는데 다시 살겠다고 또 피난 갔다 사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집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촌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60을 넘었는데 촌사람들이 이해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숨기죠? 장판비, 그 다음에 이 도배하다 보니 붕 뜨잖아요. 그 틈에다가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식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다 막 넣어놓고 금반지도 넣어놓고 천장도 이렇게 붕 뜨면 거기다가 그랬죠? 젊으신 분들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 나중에 이따 끝나고서 쪽파티 하실 때 저 연식 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집 수리를 하러 띡 갔는데 도배쟁이가 딱 가서 천장 확 뜯었더니 돈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쟁이,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옆집 가서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먼지도 많이 나고 방송은 나올 때마다 자꾸 계시라고 우리가 한다고 지가 뜯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금리가 나는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세 개의 정책을 동시에 썼습니다. 한국도 썼고요. 모든 나라가 다 썼어요. 우리가 그걸 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역사상 최저치로 낮췄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0.5까지, 이 금리가 한국 0.5까지 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뭐 2%대 대출 금리, 뭐 은행 정기예금이 3년 만기 정기예금이 뭐 0.8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금리를 최단으로 낮췄고, 두 번째, 돈을 찍어서 시중에 뿌렸습니다. 그 뿌렸는데 이게 부채의 형태로 쌓인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 아까 얼마라고 했죠? 30조 달러가 풀렸고요. 지금도 좀 걷어 들어갔는데 24, 5조 달러가 풀려져 있어요. 돈을 무진장 풀고. 네 번째, 국가가 재정을 겁나게 써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여러분 회사를 볼 때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정책은 다시는 안 한다. 딴 말로 따지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은 인류 역사상 금리가 가장 많고 돈이 가장 많이 풀려있고 나라가 돈을 제일 많이 쓴 기간이다. 앞으로 그런 시대는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코로나 25 오면 옵니다.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받아쳐서 시간 관계상 그런 시대가 안 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뭐 회사의 사장님이나 경제학자, 주식 투자가, 네? 국힘, 민주당은 내가 하도 이 얘기해서 이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다시는 안 온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안 온다. 요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경제가 나빠도 2% 그럼 대출 금리는 한 4 정도가 되면 이게 저점이다. 저점. 어떤 사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5%, 6%까지 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 역사상 가장 금리가 낮고 돈도 가장 많이 풀어놨고 나라도 돈을 무진장 썼으니까 돈이 풍부해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역사상 가장 빨리 금리를 올린 겁니다. 미국은 5%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제로에서 5 가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투르키예가 이 짓을 해요. 어리버리 미국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0.5에서 지금 3.5까지 올라왔습니다. 3%포인트 이 한순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경제가 막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저금리에 취해있던 사람들, 이때 빚내서 투자했던 이 분들이 지금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바로 이번 주 오늘 그저께부터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출금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상황에 피해자십니다. 새마을금고 이 사건은 제가 작년부터 이거 행정안전부에 좀 큰일 난다 계속하고 잘 보시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저께까지. 그리고 어제부터는 내 이름 절대 안 나고 인터뷰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사람 운명과 관련된 새마을금고가 1294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250조 정도가 있고요. 2천만 명이 얘기하는데 하나라도 부도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빠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 뉴스 보시면 또 끔찍한 뉴스들이 막 나오고, 그때 대출받았던 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못 견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채권을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새마을금고 돈을 지금 출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재에서 부총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네 진짜 정신 못 차려. 작년에 김진태 때 저랑 한 달 내내 싸웠거든요. 그래서 김진태 때도 이제 비정규직 때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검사 인력도 지금 뭐냐, 금감원에서 2명, 예보에서 2명 가서 그 많은 새마을금고를 못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 빨간 게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미국 애들이 별로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얘들은 좀 대단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요. 가계부채가 확 줄어났어요. 한국은 딴 나라 경제 좋아져도 한국은 좋아질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세계 1위 상태. 그 빚내서 뭐 했는데 집 산 거예요. 부동산 투기한 거죠. 쉽게 얘기해요. 지난 3년간 파티를 즐기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요. OECD 선진국 그룹이죠. 31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105.6%인데 여러분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금이 900조에 900조를 더하게 되면 압도적인 1위가 난다. 압도적인 1위. 네? 압도적인 1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요. 가처분 소득 대비로 보더라도 전세 포함하면 3배. 그러니까 자기 연봉이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다. 실질적으로 7천만 원이면 3배라는 게 3720에 빚이 한 2억 정도가 있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딴 나라는 얼마인데 평균 보니까 100%, 7천만 원이면 8천만 원 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2억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 오르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한 달에 이자로 50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 조그만 건데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냈다가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야 친구다 조금만 줄래? 아니면 마타 마이너스 통장에서 뭐 넣든가. 일단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굉장히 잘하죠. 어머니 엄마 힘드시오. 엄마 요즘 어려운데 돈 좀 줘. 부모님이 돈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삥 뜯는 거죠. 부모 삥 뜯고 사기치고 해서 부모님 하다가 지금 이제 1년을 그 짓을 살았어요. 올 추석 때 효자 많이 나올 겁니다. 생전 안 가다가 애들이 가서 일찍 가갖고 막 하고 차 막힌다고 추석날 아침에 차례지나고 바로 올라오던 사람 며칠 묵으면서 집에 살림 묵은 화장실 청소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빚이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시죠? 그냥 눈이 소홀하게 보이는데 뭐. 지금 경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왔어요. 경기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이 구조적인 위기가 때리는 국면이었습니다. 그게 2017, 18, 19년 3년간 때리는 과정에 집권을 한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돈 많이 썼다 그러는데 코로나 갖고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했냐면 기초 노령연금 같은 거 있죠. 돈을 직접 쐈습니다. 직접 드리는 정책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좀 복잡한 거. 하여간 그래서 경기가 나빠졌다가 코로나가 휙 오게 되니까 제가 세계에 얘기했죠. 사상 최저로 금리를 낮추고 약정 완화 돈을 제일 많이 풀고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방출하니까 경기가 조금 살아났는데 한국이 가장 빨리 살아났습니다. 갔는데 가다가 러우 전쟁이 오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꺾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여기입니다. 2022년 1, 2분기 이 정도 어디에 와 있는 건데요. 경제는 구분해서 보여야 돼요. 총량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지금 정부는 이렇게 보는 거면 상저,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딴 나라들은 빚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한국 물건을 수입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도 믿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거를 이제 정부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한 사람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상저 하락. 상반기에는 낮다가 하반기에는 추락할 수도 있다. 요 얘기는 모르고. 그럼 요거랑 합친 게 요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되겠죠. 큰 대기업과 부자들 가장 어려운 게.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요 부분 한 5월 정도였다. 6월 오면서 조금 더 약간 하향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돼서 다시 꺾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도 좋지 못하다. 왜? 2024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는 여기에서 지배가 될 거기 때문에 정부가 뭔 정책을 쓴다고는 안 막혀요. 그래서 내년 총선할 때 이때 경기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특히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제약이 엿보게 돼요.
작년도 4월 윤석열 정부 출국 출범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놓고 보게 되면은요, 딴 나라들이에요. 딴 나라 쭉 전반적으로 보세요. 경제 전망률이 상저로 쫙 나빠졌다가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떨어진 나라 빨간색 한 나라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내렸어요. 지금 1.4까지 또 내렸습니다. 이 숫자를 못 믿겠어요. 저도 인지가 안 되고 있는데 한국의 가장 나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출 부분들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7월 5일이잖아요. 지난달 수출까지 다 업데이트 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 올라가는 비교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에 쏙 들어간대. 작년 6월부터 수출이 줄었거든요. 기저효과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출 월간 종합이고요. 하루에 얼마씩 수출하는가 알았어요. 일평균 수출액을 놓고 보게 되면은 자, 2017년 촛불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중국에 때리긴 하고 그래서 뭐 이제 3주 전에 중국 갔다가 작살이 나서 저희도 그런데 중국 애들도 한국과 잘 지내고 싶어요. 저희 의원들 5명 가갖고서 중국에 좀 높은 사람 많이 만나서 진짜 할 말 다 했네. 사드 때 니네가 너무 심하게 해갖고 막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80%나 좋아하다. 요즘 80%가 싫어한다. 이런 말을 외교관들 못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냥 판만 벌려 말 막 하잖아요. 술 먹으면서 미안한데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지들도 사실은 말꼬리를 흐립니다. 한국이 뭐 조금만 양보하면 단체 광고를 풀어달라고 일단 상대는 단체 광고를 풀어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 15대 품목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어디서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만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왜 자동차가 왜 늘어나냐? 자, 뭐 한 가지 요소에 자동차가 플릿이라고 해서 IR법 때문에 미국에서 보조금 전기차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이 규제가 없는 게 렌터카랑 리스차들이에요. 이걸 현대기아차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렌트카 시장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쭉 올라갔고 차종이 뭐냐면 SUV입니다. 미국은 80%가 경차, 라이트 트럭이라는 경차랑 SUV로 팔리는데 현대차가 주로 세단을 많이 팔아요. 세단을 많이 팔다가 SUV를 모두 한 7개를 동시에 출시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한 작년까지 차 살려면 뭐 1년 기다려야 된다, 뭐 차량용 반도체가 뭐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 바꿀 사람 가만히 있다가 현대차가 새로운 SUV가 나오고 공급도 나오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잘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팔릴 거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IRA법에 대충 아시죠? IRA법에 적용을 받는 더 큰 시장에는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죠. 왜 거기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원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늘어나는 게 거의 없고요. 2차 전지에 조금 늘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가요 세계 1위예요. 중국을 제외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달까지 적자였다가 6월만 잠깐 흑자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급 있죠? 우리 저기 에디슨 모터스라는 우리 버스 이런 거 보셨죠? 그거는 저급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청소기 이렇게 들어가는 배터리 있죠? 충전해서 쓰는 거. 예? 그런 거 우리나라 안 만들어요. 수준이 떨어지니까. 청소기에 들어가는 거 뭐 다이슨인가 뭐 이런 거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그렇고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다 상반기 내내로 보게 되면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빨간색이 중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베트남 수출이 마이너스 나온 거 아세요? 베트남 똑같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오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 재고는 높고 출하는 떨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다 쓰레기입니다. 시간 지나면.
6개월이나 3개월 전에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장에 싸두면 철광은 그 다음에 써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뭐 먹는 것도 싸도 되잖아요. 사료를 싸준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싸두면 이 새로운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적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분명히 틀린데 이런 수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고 내수는 뭐 볼 것도 없이 아주 안 좋습니다. 미분양은 늘다가 이게 미분양인데요. 미분양 지방 미분양이 이렇게 늘다가 요거는 이제 수도권이고요. 지방 미분양 중심으로 늘다가 요즘 조금 줄고 있어요. 왜 주냐면 간단해요. 분양을 안 해요.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늘죠. 빨간색 한번 보세요. 올해 거. 평균적으로 10년 평균 이렇게 하면은 5월 달에 얼마 정도 했냐면 약 한 4만 호 정도를 분양했는데 지난달에 7,000호 분양했습니다. 7,000호.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집값 떨어질까봐 어제 조치가 나왔죠. DSR을 40에서 60을 원래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올리기만 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두드리냐. 그러니까 역전세 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DTI, 자기 수입 대비 대출 부분을 이걸 60%로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빚으로 이 모든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부채로 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이걸 떨어지는 걸 부채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조치 때문에 부동산이 빨리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가든가 안정화되는 게 시간이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것도 내수와 관련 위험하냐면요. 이 깡통전세는 뭔지 아시죠? 깡통전세가 전체 그 비중 파란색이 8.3 정도고 건수가 16만 건 정도가 지금 깡통전세로 추정되고 있고 역전세, 전세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절반 정도가 지금 역전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72만 원. 그리고 지역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서울, 경기, 인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제 지역구는 세종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오른 지역이고 대구는 오르지도 못했는데 무리하게 공급 과잉으로 많이 져갖고 대구가 어려워요.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시세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대구 복도방을 가보시면 알아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가 대구고요. 올라가는 건 어디를 봐야 돼요? 강남. 어쩔 수 상황이 그래요. 대구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등신이에요. 작년 국정감사 10월 때 내가 그랬거든. 니네 큰일 났는데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냐. 올해도 한 3만 가고 합니다. 뭐 이렇게 친구들 돌았냐. 못 알아듣더라고.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이 내수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좀 많이 쓰고 국민들한테 하는 게 결과가 좋은데요. 일단은 1분이 하위 20% 이분이 이제 나오기 따끈따끈해 얼마 안 된대요. 1분이 소득 평균이 100만 원입니다. 107만 6천 원이에요. 상위 20%는 1148만 원이에요. 11배 차이가 납니다. 몇 배? 이 정도로 외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잘 보세요. 100만 원을 내는데 지출은 153만 원이래요. 그럼 이 차이는 뭔데? 이게 이전 소득입니다. 정부가 보전해 주던가 빚으로 부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자가 마이너스 46만 원 매달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득 대 요 비율을 나 소득보다 50% 더 쓰잖아. 153%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별 지급한다 해서 긴급 재난지원 기억나시죠? 원래 다 같이 줬는데 경제적으로는 이분들을 주면은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면 70만 원 쓴다는 얘기예요. 7, 80을. 근데 이 사람은 얼마 쓰는 거예요? 57%밖에 안 줘요. 100만 원 주면 57만 원 쓰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저축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을 쓰면 경제에 들어서는 거. 이 아주 단순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르고 이분들이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이 노력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또 민주당을 별로 지지 안 합니다. 이번 총선은 사실은 제가 총선 머시기 좀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 3분위, 4분위가 이렇게 타겟이에요. 여기 2분위는 민주당 지지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럼 우리 남은 거는 3분위, 4분위. 총선 조작도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1분위, 4분위 당신들 돈을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하는데요. 1분위들은 올해 1분기에 겨울, 한겨울 서영교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멋진 스카프를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소득의 23%를 주거비, 월세, 수도비, 광해비, 난방비로 쓰시는 거예요. 정확히 내려보세요. 이 5분위는 10%도 안 돼요. 왜 난방비 추경을 하자마자 바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계급으로 고착, 저는 계급으로 고착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게 누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2분위도 어려워요. 이렇게 주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보건비, 자기 몸에 좋은 거, 뭐 관리하는 거. 버는 돈이 아까 얼마였죠? 이분들이 한 달에? 왜 그래?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은 얼마였어요 그러면? 1,100만 원. 아까 보이셨네. 그러면 보건비로도 이 사람은 13% 써봤자 13만 원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77만 원. 그죠? 1,100만 원이니까 80만 원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격차가 발생하고요. 평소에 교통비를 놓고 보세요. 그런데 교통비를 이제 여기서는 5.9%밖에 안 쓰는데 일부는 16%예요. 교통비에는 차량 구입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관광 갈 때 비행기, 또 KTX 한 번 나가면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락 문화 비슷한 비중이긴 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수요에 대한 게 대선 공약이나 이런 총선 공약에 들어가는 이유. 이분들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5만 원이잖아요. 이건 5%니까 100만 원은 5%니까. 이분은 1,100만 원에 7%니까 75만 원 쓰는 거고요. 5만 원과 7만 원하고 문화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이 1분위는 2.6이고요. 11%예요. 계급이 고착화되죠. 교육이라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나오고 음식, 요 외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외식비도 이렇고요. 나머지 숙박 뭐 요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있는데요. 1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구원 수가 1.43명이고요. 평균 연령이 62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20%는 가구원 수가 3.2명이고요. 평균 연령이 50 정도 돼요. 요 수치들 여러분 한번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이실 겁니다. 저쪽 사람들은 주로 노인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있고 가족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애기 많이 낳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이제 30% 넘었잖아요.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분들 고령자들의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죠. 매수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자보다 올려서 그렇다는데 다중채무자라고 있어요. 3군데 이상의 빚을 있는 사람이 이만큼 돼요. 447만 명. 여기는 안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신가? 빨리 가세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서 지금 바로 오늘 새마을금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신협이라든가 상호금융들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자영업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통계가 2020년 이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는데 잘 보시면 자영업에서 그 감소하는 부분,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주 간단하죠. 당구장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어디 가서 강력히 한번 써먹으세요. 당구장 몇 개? 우리나라에? 대충 2만 개 된다는 얘기죠. 2만 개 정도 되고 노래방은 요거 좋잖아요. 34,000개인데 지금은 3만 개 깨졌어요. 3만 개 깨졌습니다. 지금 딴 통계로 보면 왜 그래요? 고령화돼서 이게 고음을 못 질러. 고음 지르면 그냥 코로나에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저 노래 잘한다. 근데 요즘 노래방 가본 지 한 5년 됐어요. 저는 지역구에서요 선거운동 별로 안 해요. 기타 들고 와서 앉아서 노래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그걸 해. 신청국가에서 해준다. 그런데 그런 저도 선거 때는 했는데 지금 노래를 안 한다. 고령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나마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PC방, 애들이 주는데 PC방 돼요? 이게 통계로 열심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죠? 겜바, 유흥지점, 단란지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안 가시잖아요. 가본 지 오래되셨죠? 한 10여 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골프 연습장도 출근, 쭉 여행, 숙박, 주유소 뭐 이거 제일 웃긴 사람이 학교 앞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정문 앞에 꼭 있는 가게가 뭐죠? 지금 문방구 있는 학교 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다이소나 뭐 온라인으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제가 강의할 때 이걸 꼭 보여드리는데 내 가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되는 가게 찾아봐라. 되는 게 뭔데? 이거 누구입니다. 통신 판매. 2000년에 코로나 왔는데 1년에 10만 개가 늘었어요. 통신 판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다 통신 판매요. 하다못해 쌀까지도. 의원님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걸 찍고 그러셔. 그죠? 의료기기. 내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응? 한국 사람들도 그냥 몸에 좋다 하면 뭐 똥도 먹잖아. 뭐 의료기기. 폐기물 이건 아실 거예요. 동영상 이건 뭐 전부 동영상. 소독, 건강기능식품 다 이해 가죠. 헬스장, 체육관, 환경병, 동물 세개나 있죠. 동물병. 이 중에서 가장 일자리가 부족한 데가 어딘지 많아.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디세요? 동물 장례사. 동물 장례사가 지금 웬만하면은 가장 좋은 일자리입니다. 일도 쉽고요. 팁도 많이 받아요. 이제 여러분들 염할 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셔서 염을 하잖아요. 네? 입관시킬 때 염할 때 옛날에는 팁을 주면 받았는데 거의 안 받습니다. 선교회사들이. 근데 동물 염할 때는 팁 한 50만 원 줘야 돼요. 안 하면은 좀 큰일 납니다.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야영장 문화, 게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아까 제가 배달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경제 어렵다고 끝나고요. 여러분 참고라고 쓴 거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코로나로 3가지 정책을 얘기했죠. 첫째,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게 가져갔다. 두 번째, 돈을 제일 많이 풀었다. 세 번째, 국가 재정을 겁나게 풀었다. 3가지를 한 거죠. 국가 재정을 푸는데 이게 미국이 푼 겁니다. 미국이 푼 건 언제냐면 지금 여기 GDP 대비 쭉 가서 봤더니 여기 어디예요? 1980년. 이때 뭐라고 했죠? 1980년이? 역사상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점.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살기 어려웠던 시점. 대통령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그 착한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 네? 옥수수 문제학 주인하던. 그 당시만큼 이번에 돈을 풀고 요게 미국이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 미국 좀 했다는 해서 그만큼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 진한 게 소매 판매고요. 요게 소득이에요. 소득.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평균 3,200불을 줬다고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평균 이 코로나 보면 3,200불이면 350만 원. 우리나라 준 것도 아니죠. 딴 나라에 비하면. 그걸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소비가 받은 돈과 소비가 널널하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 중에서 코로나 때 이전 소득, 국가로부터 받은 소득이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찌그러질 정도로 딴 나라들이 열심히 했어요. 이걸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거예요. 언제 시점으로 보냐면은 2022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3월까지 코로나 발생한 이후부터 돈을 얼마 썼냐. 미국은 GDP 대비 오늘 서현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미국이 GDP 대비 13%, 영국 9.5, 독일 6.2, 이태리 13, 스페인, 일본 21.9, 중국 15.8, G20, G20 평균 7.7, 한국 7.9. 근데 통계는 이건 비율이에요. 왜냐면 분모인 GDP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시점에서 비교한 거예요. 한국이 이게 많이 쓴 겁니까? 그건 가장 적게 썼죠.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금리가 낮으니까 빚이 많은데 가계부채를 놓고 보시면 딴 나라들은 1.9, 1.1, 2.2, 0.1 한국은 10%. 그러니까 정부가 안 쓰니까 가계가 빚을 늘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도 안 되니까 기업 부채도 한국이 꽤 많이 늘었어요. 딴 나라 이거 보세요. 요 세 개를 다 합쳐봐요. 7.9 더하기 요거 하면은 18.3. 18.3에다가 요거 더하면은 32 정도 나오죠. 32. 딴 나라도 요 수치 더하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면서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안 쓰고 개인이 쓰고 기업이 빚을 내서 썼다는, 개인과 기업이 빚을 내서 쓴 거고, 딴 나라들은 미국 놓고 보면은 13.4 요거 하니까 미국은 뭐 훨씬 더 적게 썼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개인이나 기업들은 별로 안 쓴다라는 거죠. 이게 위기 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거예요. 영목 GDP도 늘고 뭐 하여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렇게 쭉 늘었어요. 늘었지만 그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회수하면서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 비율이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 폭망했다. 문재인 때문에 폭망했다. 쟤들이 맨날 하는데 다 뻥입니다. 뻥인데 일단은 내수만 놓고 보면 왜 2008년이 왜 이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2008년부터 한번 본 거예요. 내수라고 하는 것은 건설 투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이 설비 투자, 개인이 소비하는 민간 소비, 세 개를 합치면 다 우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에서 하는 소비를 보면은요, 이게 한국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갔고요. 요게 유럽이고요. 요게 미국입니다. 잘 보시면 한국이 그 이후에서 가장 빨리 잘 탈출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뭐 폭망이니 뭐니 해도 딴 나라들보다 훨씬 낫고요. 이 유로 국가는 유로 전체는 여기에 이제 독일이 껴있고 영국이 브렉시트 하기 전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피그 국가라고 했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이 나라들은 이 2008년의 내수 수준에서 지금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10몇 년간 전혀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피그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의 특징은 많이 먹어요. 하루에 한 5끼쯤 먹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뭐 커피에 간단히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한심 자잖아요. 또 애들 한심 자고 또 뭐 오후에 간식하고 그 다음에 축구 본 다음에 때려 먹고 많이 먹는다. 두 번째 항상 와인을 좋아한다. 세 번째 축구 좋아하는 나라. 요 세 나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하시려면 세 가지 많이 먹는다. 많이 자주 먹는다. 또 뭐야? 와인. 또 그 다음 축구. 아니 축구 선수한테 1,000억씩 주는 나라는 다 거덜났는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야 뭐 손흥민이라는 거 벌어오면 좋지만 스페인이 제일 비싸잖아요. 또 한 시간 전체 GDP 20%가 관광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나고. 네? 어려우면은 나라 어려운 물가 떨어지면 딴 나라에 그냥 스페인 하면 하잖아. 우리 국회의원들 스페인 간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나라예요. 하여간 우리나라가 내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동운동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신자유주의, 아까 제가 이념 설명을 드렸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일자리 만든 거 보면 100건 안 돼.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딴 나라들보다. 이 한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도 일본은 뭐 그냥 많은 거 없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코로나 왔을 때 이게 미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월에서 4월인데 실제는 2달밖에 안 돼요. 만 2달 동안에 2,500만 개의 일자리, 전체 일자리의 16%가 사라졌어요. 미국이 1억 6천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2,500만 개가 일자리 확 사라졌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계로.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막 풀어대고 경기 부양을 막 하니까 여기 나오는 게 고용의 유연성입니다.
보수는 항상 얘기해요. 미국을 보면서 고용의 유연성 얘기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은 여기서 그냥 총력전을 벌써 돈을 그냥 막 쏟아부어. 이건 미국만 가능해요. 왜? 달러화가 기축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독일이나 일본, 네? 빨갛게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보면은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많이 줄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또 요 회복될 때 또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신자유주의, 고용의 노동 유연성 이런 문제를 다 총칭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걸 한국이 견딜까? 그럼 여기서 받쳐주는 복지 정책은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의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 체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얘들이 이걸 너무 많이 해고 이런 걸 많이 해봐갖고 그냥 뭐 내 팔자가 그러려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이 숫자는 이것도 2월이 아니라 2월 말이거든요. 2달 만에 2,5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 나라가 지금도 경제가 가장 좋다. 그럼 다른 비결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찾아서 또 우리 정부에도 아이들도 저한테도 주시면은 서영교 최고위원님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거냐?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회사를 잘려서 이렇게 됐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부도가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분 아무리 그 다음에 경제 좋아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피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신자유주의, 미국 신자유주의, 미국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미국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 하면 우리가 고용의 유연성 뭐가 있는데 딴 나라 어디 하는데? 일본이 요즘 그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파트타임 일자리가 1000만 개 정도로 늘었다고 최근 보도가 나오는데 그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일자리 통계가 나라마다 나이를 다시 하는데 60세 이상인 나라가 여기 3개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일본도. 근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고령자, 아까 일본이 보셨잖아요. 고령자 빈곤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분들이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는 고령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일본의 베이비 부머는 1947년생부터요. 단카이 세대 들어보셨죠? 자, 베이비 부머는 언제부터예요? 계산 또 하나 꼭 필기하세요. 전쟁 끝나고 2년이에요. 전쟁이 끝나서 제대해서 해서 아기가 뱃속에 10개월 있다 나오려면 최소한 가장 빨리 제대한 사람도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그럼? 예? 55년이죠? 1953년에 7월 27일 날 그 중대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5년생.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 여기 가서 저희 막 58년 개띠 마트가 정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8년 개띠가 정상적인 게 전쟁이 끝나도 바로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주민등록 사업을 하는데 애 이렇게 봐서 60년에 하면서 야 너 몇 살이라고 해. 애들 대부분 3살이라 하잖아요. 너 58년. 58년생의 나이가 가장 신뢰할 수가 없어요. 58년은 무슨 띠? 아이 정말. 근데 이게 인구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한 7년 빠른 거죠. 7년 빠른 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도 고령자 일자리가 많은데 한국은 이제 지금부터 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운데 제일 많은 데가 몇 년생이죠? 이것도 알아야 될 거예요. 예? 63년생 파리 똥파리라고 하잖아요. 63 똥파리 토끼띠 접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그래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길게 해보는 베이비 부머 1,7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민주당 지지 세력인데 요즘 주민등록번호 5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극우 유튜버에 중독돼서 저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전략을 따라 항상 5, 60대 잡아야 된다. 1년에 80만, 90만인데 20대는 지금 30만, 40만밖에 안 되는데 투표율까지 따지게 되면 4배 차이가 난다. 해가 그렇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문제도 좀 이렇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쭉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상승됐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 부동산과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유동성 위기가 왔죠. 그건 바로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기억들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는데 정부가 좀 확 풀어갖고서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쭉쭉 오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아까 공급과잉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게 되고 사회에 또 다른 변동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뭐 할 건데? 라는 거죠. 장기 과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환경 문제라든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앞서서 그 수출을 보셨다시피 우리의 메인 수출 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3대 축 이외에는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따지지만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입하던 중국이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얘들이 1대1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약 한 90개국 했는데 지들이 중간재 만들어서 90개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급망 생태계를 이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커지니까 우리가 그럼 중국 아니고 그럼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는데 베트남도 빠른 속도로 커오고 있다는 거죠. 산업 구조전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국토균형발전, 연금본부, 뭐 돌봄, 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없다 보니 이거는 정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모든 것들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동일한 공통의 문제예요. 빨리 하는 나라가 빨리 또 수축사에서 탈출하고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저기 프로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답니다. 자본주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 원칙이 마르크스가 있을 때 신자유주의가 없고 세계화가 없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세계화가 생기면서부터 활성화된 거거든요. 사적 제한상권의 보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앞서서 맨 앞에 이게 이제 자본주의 원칙과 관련이 되는데 그 제로섬 사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장의 마르크스가 봤던 시대랑 이게 지금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런데 마르크스가 있을 때는 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마르크스가 몰랐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카도의 그 비교율이라는 것도 지금은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와인을 수출하고 뭐 어디는 뭐 뭘 한다. 지금 다 우리가 다 하면 돼요. AI가 다 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오는 건데 어찌 됐건 결과는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대로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결과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차트를 안 할 건데 미국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억만장자 세금이라는 것을 이번에 바이든이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1년간 번 자산 소득에 대해서 25%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해서 억만장자니까 100억, 1000억 갖고서 한 500억 벌으면 그거에 25%, 500억에 25% 뗀다든가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한 사적 재산권에 손을 대는 게 미국도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일본의 국민 부담률 있죠. 국민 부담률은 세금, 연금, 건강보험 세 개를 합쳤을 때 일본이 잘 모르시지만 이게 47 정도까지 왔어요. 일본도.
고령화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들이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각국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피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비용을 부자하기 싫거든. 딴 놈꼴 좀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요. 미국 사람들은 패권을 갖고 있으니까 달러를 재정적 제한 아무리 많이 나도 한국도 사죠. 중국도 사죠. 일본도 사죠. 모든 나라 다 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같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만히 보면 우리도 위안화 갖고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우리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중국은요. 올해 은퇴 중국도 저기거든요. 남자는 60세고요. 정년이 여성이 50세인가 그래요. 중국이. 그런데 올해 은퇴하는 게 63년 몸팔이? 똑파리들이 중국에 몇 명이 은퇴하는지 아세요?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90만 돼 있고 2,400만 명이 올해 은퇴합니다. 중국. 이 사람도 2,400만 명 67년생이니까 8년생은 2,700만까지 갑니다. 이 양반들 경로당 다 가버리면 큰일 났어. 경로당 어디 수용할 데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자본주의가 스스로 진화하면서 사적 재산권과 경쟁을 제한하면서 스스로 진화해 가야 되는데 지금 국제적인 글로벌 흐름은 그게 아니라 남의 걸 뺏어다가 우리가 먹고 살겠다는 전쟁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무슨 자본주의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 그런 행제세가 아니라 그 억만장자에서 부유세를 하고 미국에서 자본주의 중국에서 그런 거고 작년에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학자금 대출이에요. 우리나라 GDP만큼 돼요. 1.6조 달러에 달러. 4,500만 명이요.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다 대주잖아요. 웬만한 집에서. 미국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어서 하든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탕감을 해줬거든요. 미국이 작년에. 탕감해주고 너무 어려우니까 학자금 이자를 이렇게 내는 거를 이율을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바이든 정책 갖다가 우리도 갖다 붙여서 하는데 이자를 갖다 어려우니까 니네 6개월간 내지 마. 이자 연대 뭐 이런 조치들을 해가면서 자본주의라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국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현재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있어요? 네. 인플레하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그런 은행권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만 좋아지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은행권들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진 건 아닌가? 너무도 당연한 거죠. 물가 상승을 제2의 세금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은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내다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8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9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 좀 하려고 하는데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중간에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을 자기네들이 돈을 넣고 또 대출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해줘서 은행권도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출금리, 은행이 먹는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민주당 정무위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제가 2.9%에서 만약에 2%를 올린 것과 5%에서 2%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결국은 은행들만 돈차리지 하는 거 아닌가? 서민들만 힘들고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은행 쪽으로 한 20, 30조 정도 더 넘어갔어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은행들의 그 주인이 우리가 IMF 때 처리를 잘못해갖고 70% 이상이 외국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무에 있다가 지금 기재로
서영근 때문에 배우려고 기재로 왔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너무 배당하지 말고 코로나 국면에 주로 이제 부도 났을 때 처리하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많이 쌓자.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러니까 요즘 정부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제1금융권 은행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량해요. 왜? 바로 말씀하신 분한테 이자를 많이 가지고 돈이 많아요. 위험한 곳에 예, 위험한 곳은 2금융권, 3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체 같은 데가 어제 신문에 났는데 대부업체가 연체율이 11%까지 왔고 오늘 저축은행 6.2 정도까지 왔고요. 저축은행이라는 새마을금고가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한 4, 5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하고 신협은 동네마다 신협 있죠? 그 부분은 금융에서 관리를 해서 큰 유동성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 문제 이게 소속의 행정안전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추경호 부총리한테 질문하니까 이거 금융감독원에 갖고 와라, 금융에 갖고 와라 하니까 다른 부처 얘기잖아요. 다른 부처 얘기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신에 얘기한 다음에 바로 지시가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자꾸 해라가고서 그 사이에 내려가서 지금 조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게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려고 한 게 이 사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걸 예상하고요. 증거 다 있습니다.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하자고 했는데 또 정부는 은행 편이거든요. 오늘도 그런 너는 맨날 은행만 쳐다보냐. 오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방은행은 지방에 맞게 또 지방의 중소기업들한테 지방기업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럼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신자유주의자예요. 그리고 큰 것만 보지 작게 안 보입니다. 국민들이 시간 지나면 다 알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